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 인사 프라임 시간입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회원을 먼저 가입하셔야 돼요. 멤버십을. 그리고 뉴스 토마토 무료 구독해 주시면은 종이신문과 전자신문의 무료 구독은 물론 홍보하고 있는 저희가 광화교동 통통살 16kg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뉴스 토마토 무료 구독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다양한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방송 중에도 소개해드리고 저희들이 또 프로그램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2024 시간입니다. 박혜성 티브리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바로 들어갈 곳은요, 천안 갑입니다. 네.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대선이나 총선에서 충청권을 이겨야지 선거에서 이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충청북도의 정치 1번지라고 불리우는 상당구, 청주 상당구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충청남도의 정치 1번지라고 일컬어지는 천안갑 지역 그리고 대전 중구 두 개 지역을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민주당인가요? 국민의힘인가요? 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의원이죠. 지난 총선에서 아주 박빙의 경쟁을 벌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장표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예. 지난 선거에서 1.4%포인트 차이로 문진석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밑에 김재원 말고 정조희, 조세빈 이렇게 우리공화당 후보, 친박신당 후보 이렇게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분들이 득표한 게 한 두 개 더하면 0.5%포인트 정도 돼요. 후보 난립이 있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의당에서 후보가 출마를 하다가 철회를 했거든요. 출마하려다가. 네네. 그래서 진보 진영은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가 된 거고 보수 진영은 득표율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후보들이 이렇게 분산되면서 승패가 갈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이번엔 장담 못하겠네요. 장담 못하는 지역 중에 네.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색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장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도시 모형 특징 한번 주세요. 네, 여기가 천안 동단구의 대부분의 농촌 지역과 구도심, 그 서북구에서 구도심권에 속하는 성정동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도농 복합 지역이고 도시는 또 구도심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고속터미널 그리고 천안역 이런 네.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면이 지금 한 4개 정도 들어있는데 그 유명한 병천순대, 그렇습니다. 병천면이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이 도시는 항상 그 원도심 개발 이슈가 지역의 최대 현안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저도 병천순대 아주 좋아합니다. 네. 예. 지역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지역 유형을 보시면은 우리도 이제 여러 번 이거 다루면서 도시 유형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발전되고 잘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위로 뾰족한 약간 모래시계처럼 생긴 거라면 이 유형은 정반대의 유형입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전통적인 구도심 지역이네. 소모엽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걸 보면. 그렇습니다. 도농복합지역, 구도심 지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동네 인구가 한 19만 정도 되는데요. 세대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20대가 많아요. 그리고 40대, 60대, 30대 순인데 왜 20대가 많은가 봤더니 이 지역에 대학이 많더라고요. 네네. 천안대, 그리고 당국대, 네. 백석대, 백석대, 호서대, 네, 나사렛대. 이런 데가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급여 소득자 비율이 32%, 대기업 종사자는 한 11% 이런 지역이고요. 그 밑에 좀 내려주시면은 다음을 좀 보여주시면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평균 소득이 302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네. 않습니다. 소득 수준은 충남 평균 정도 되는데 일봉동이 350만 원으로 좀 가장 높고요. 대출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전국 평균이나 충남 평균보다는 적어요. 7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특성이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31%로 꽤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찝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종대출도 충남 타 지역에 비해서 5%포인트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역이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시장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권자들의 대출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이제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제곱미터당 254만 원. 네. 평당 하면 한 7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겠고요. 여기가 점포 수는 한 8천여 개 점포가 현재 영업 중인데 총 매출은 23년 기준으로 2조 4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22년에 비해서 가게 숫자도 한 100개 정도가 늘고 매출도 한 1,500억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상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상권은 고속터미널이 있는 신안동. 여기가 1,900개 정도 점포가 23년에 한 6,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거기가 이제 백화점도 있고 천안에서는 가장 번화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한화에서 하는 백화점 뭐죠? 그것도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인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네. 백화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유권자 성향은 어때요? 유권자 성향은 진보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층이 한 2만 8천 명, 잠재 지지층은 한 1,400명 정도 되고요. 보수 핵심 지지층은 3만 명, 한 2만 2천 명 정도 높죠. 네. 그리고 잠재 지지층도 한 4천 명.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여기는 보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 우리 지역이 생긴 걸 좀 봤습니다만은 도농 복합 지역이지 않습니까? 읍면에서는 확실히 보수 정당,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아주 강하고 그리고 진보 진영이라고 하고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에 있는 동 단위에서 네. 득표율이 좀 높은 도심 그런 아파트 패턴을 볼 단지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이거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되겠네요. 이제 후보가 문진섭 현 의원과 그리고 지난번에 붙었던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가 네. 다시 또 붙게 됐어요. 리턴 매치입니다. 네, 판세 네. 어떻게 보세요? 판세는 지금 제가 여기 준비하면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봤어요.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박빙으로 붙어 있습니다. 박빙으로 붙어 있습니까? 네. 결국 이 지역은 투표율이 좌우할 거다. 최근에 보면은 천안만 하더라도 경기도 권역과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수도권이라고 지하철이 봐야죠. 바로 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천안 분들 중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가능합니다. 네네. KTX 타고 출퇴근이 그렇죠. 가능한 지역이라서 거의 수도권으로 분류되는데 천안에서도 3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거든요. 네네. 을병은 민주당이 많이 유리합니다. 근데 네. 각 지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구도심이고 그래서 약간 보수세가 강한데 투표율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천안이 이제 선거구가 3개고요. 아산이 2개, 그렇습니다. 당진이 하나. 이 6개 선거구가 결국은 거의 붙어서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당진도 젊은 당진은 이제 젊은 인구들이 층들이 많이 사니까 많아졌더라고요. 민주당이 유리하고 아산은 이제 반반 그렇죠. 정도가 되고 네. 천안도 이제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이런 형태죠. 네. 만약에 천안 갑에서 승리한다면은 민주당이 최소한 지금의 충남에서의 지금의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천안 봐야 될 갑에서 것 승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천안, 아산, 당진 6개 선거구를 다 이길 가능성이 같습니다. 있죠. 네. 그럼 문진석 후보가 잘 해야 되나요? 잘해야 됩니다. 어떤 선거 전략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당 심판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조건 심판론? 정권 심판론. 그리고 야당 입장, 이렇게 지금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도심 개발 이슈가 항상 있어 온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내세워서 선거 전략을 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천안이나 아산, 당진이 발전한 이유가 사실은 수도권 정비법과 국가균형특별법 때문에요. 수도권의 기업들이 예, 이쪽으로 많이 이전해 간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경기권에 새로운 공단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경기권 바로 밑에 경기도하고 붙어 있는
충남 경계선에 이 공장들이 밀집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산 당정지구나 이런 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안에서도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저는 뭐 늘 주장합니다만은 결국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에서 소득이 생겨야지 소비가 이루어져서 상권도 형성되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는 산업 기반들보다는 이제 학교, 그렇죠. 학교 때문에 기반이죠. 젊은 네. 층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뭐 20대 그 청년층들을 또 어떻게 투표장으로 잘 이끌어내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근데 같습니다. 20대 청년층들이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보장은 또 없죠, 또. 여기 보니까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꽤 높더라고요. 주소를 주소를 옮겨놓고 네. 있는 청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러면은 청년층들의 투표율이 민주당으로서는 관건이다. 관건이다. 네. 근데 또 이제 이 청년층도 성별 따라서 또 투표 성향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세는 20대 여성들이 많죠. 여성층이 높으니까 이제 그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좀 엇나간 질문입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20, 30대 청년 남성들에게 인기가 좋았는데 네. 이분이 개혁신당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간 것도 네. 뭐 민주당에 좀 좋은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보수 정당으로 이동을 한다면 투표장에 간다면은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똑 떼서 나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꽤 괜찮은 환경이죠. 그럼 좀 더 나가서 네.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 후보가 여기에 출마를 한다. 네. 그러면 어느 정당에게 유불리가 저는 개혁신당에서 의미 있는 후보라고 한다면은 이준석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나와도 별 의미가 없다. 별 의미가 없다. 이준석이 출마하는 지역에서 이준석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냐가 포인트지. 한 20%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깜놀했습니다. 네네. 예, 근데 뭐 개혁신당에서 다른 지역이 후보를 낸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유의미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존재감은 갖기 어렵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 2%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니까 네. 만약에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 후보가 3% 정도 뭐 득표를 했다. 그러면은 민주당 표를 뺏어갔다. 국민의힘 표를 뺏어갔다. 이런 하나의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3% 앞서 우리공화당하고 친박연대 두 개 합쳐서 1.5%포인트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준석 정도가 아닌 후보가 나와서 유의미한 그렇게 뭐 3%. 이준석 신당에 나와도 의미 없다. 네, 의미 없다. 득표율은 봅니다. 그렇게 네. 예측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지역구에서 뭐 컨설팅 이런 걸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맨입에는 안 되죠, 물론. 그럼요. 근데 저희는 후보 컨설팅은 하지 않습니다. 후보 컨설팅을 하지 네.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선거 컨설팅이라는 게 뭐 장기적으로 그리고 네. 뭐 어떤 고퀄리티의 이런 서비스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 컨설턴트로서 그 회사를 가져가서 굳이 회사의 이렇게 명망이나 네. 평가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라는 게 운영 방침입니다. 이분이 훌륭하시네. 저는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신출귀몰한 전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총력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삼국지에서 뭐 제갈량이 신출귀몰하게 해서 뭐 조조를 꺾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정사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려면은 정치 컨설팅을 하려면은 일상적으로 어떤 이제 정치인과 같이 호흡하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선거 때만 한 2, 3개월 반짝 그 컨설턴트를 필요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컨설턴트들이 아주 유능한 컨설턴트들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그냥 2, 3개월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에서 선거 컨설팅을 한다는 회사들 보면은 그냥 이 후보, 저 후보, 저 후보 또 한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후보의 숫자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매니지먼트 회사에 소속되듯이 정치인이 컨설팅 회사하고 2년 단위 계약을 맺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하지 저희처럼 뭐 1, 2개월 때 하고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제갈량 이야기를 했는데 제갈량도 역사의 명재상으로 남아있어요. 네. 신출귀몰한 전략가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부국강병 정책을 잘하고 그다음에 조세제도라든가 법률을 잘 만들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지 신출귀몰한 전략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손자병법에도 손자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부국강병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뭐 클라우제비치 전쟁론도 대부분 이제 총력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 국가의 총력이 전쟁을 이기는 게 하는 것이지 신출 김보란 전략으로 이긴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100번 동의합니다. 네. 갑자기 저희가 좀 깊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기 컨설팅 안 한답니다. 네. 하시고 싶으시면요. 이번에 당선되자마자 4년 장기 계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력 정치를 키워야 돼. 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네. 자, 다음은 대전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원래 황운하 의원 지역인데 황운하 의원이 이분 참 독특해. 좀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번에 그러게요. 국회의원 진출하는 방식은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게요. 네. 조국 신당에서 이렇게 받아준 것도 저도 얼른 납득이 안 가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지역 특성 한번 보시죠. 예, 또 예, 다이아몬드 지금 한번 특성을 띄워줘 보면은 보세요.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다이아몬드인지 마른 건지 사각형인지. 예, 여기도 보면은 앞서 천안 갑하고 비슷하게 생기죠. 구도심이네. 구도심의 성격이 강합니다. 목동과 문화 1동 정도가 10대 이하 인구가 많고 교육 서비스 비율이 좀 높은 지역이고 나머지는 좀 낙후된 구도심 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 지역에 최근에 이제 택지 개발, 재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젊은 층 인구가 꾸준히 좀 유입된다라는 얘기는 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그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뭐 빨간색, 파란색 되어 있는 칼라로 좀 띄워주세요. 네, 역대 네. 선거 결과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원래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네. 여기 그 밑에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역대 이 지역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강창희, 어우, 거물인데. 그러니까 권선택 이런 분들입니다. 예. 예, 이은곤 의원이 한 번 하셨고 그다음에 화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당선됐네요. 대단하신 분이죠. 권성택 의원도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셨지만 나중에 자유선진당으로 가셨잖아요. 네네. 약간 보수적인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묘하게 대전 쪽은 제가 보면은 당적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 문제의식이 좀 덜하다 그러더라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근데 황운하 의원은 분명히 색깔이 분명한 분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그렇죠.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소신도 분명하고 공직자 출신입니다만 진보적 색채가 뚜렷한 분이죠. 네. 아마 그래서 사실 지역구 출마를 포기했던 이유가 아닐까요? 사실은 이제 뭐 불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회의원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건데 굳이 또 당적을 옮겨서 네. 비례로 가시고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뭐. 네, 이유가 있지만은 이 정치평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황운하 의원과 용해인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결국은 주요한 공직의 자리라는 것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누구에게는 기회가 많이 제공된다. 이거 저는 좀 사실 불편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무기회입니다. 무수저, 그냥 흑수저도 아니고. 그냥 한강 근처만 떠돌다가 예, 한강 오리알. 네. 요즘 제 별명 들어보셨어요? 결국 부활을 못 하신 놈 예, 우리야. 한강 오리알. 네. 그다음에 프로 양보러. 네. 한강 무정란 오리알이시죠. 야, 거의 자, 이 동네 얘기 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동네 이야기 하시죠. 오리알 타령 자, 참. 대전 중구는 인구는 22만 명입니다. 4년 전에 비해서 10,000명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세대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아요. 네. 그다음 40대, 60대, 70대가 많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다음 20대, 30대 순이고요. 일반 급여 소득자가 27%, 대기업 종사자가 12%. 여기 시니어 가구 비율이 15%로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년 1인 가구라고 있어요. 비율이 한 5%포인트 되는데 중년 1인 가구가 뭐냐면 50대에서 64세의 세대 구간에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뭐예요? 근데 우리 선배들 어떤 중에도 이런 혼자 사시는 게, 그러니까 뭐 이혼을 하셨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사별을 위해서 하셨든지.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렇죠. 살고 예. 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분들이 소득 수준이 낮죠. 근데 네. 국민연금 급여는 그 급여 자격을 아직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게 좋은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분들 가구 비율이 한 5%가 돼요. 그래서 네네. 역시 정치인들이 이런 계층에 대해서도 좀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야,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 이제 국회의원 선거니까 이 통계를 가지고 와 있습니다만은 지역의 지자체장이 특별히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전에 이제 은퇴한 저희 선배도 보면은
아파트 경비원을 하겠다고 둘 다 아는 분이에요. 네. 찾아갔는데 60 넘으면 오라 그랬답니다. 허허. 그러니까 그분들 소득은 있어야 되고 애를 키워야 되는데 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여튼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와닿는 게 저잖아요. 네. 제 또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사실 지금 이 새벽에 이 토마토 뉴스 나오라고 해서 네. 계속 여기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야 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네요, 그죠? 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좀 따스하게 살펴야 됩니다. 아직 부양해야 될 자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나 힘은 넘칩니다. 그리고 뭐 혼자 열심히 일할 수 1인 가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후보가 자, 후보 이야기에 대한 지지 성향 한번 지지 분석 한번 할까요? 네네. 네. 진보 핵심 지지층이 35,000. 그리고 보수 핵심 지지층은 39,000. 그 대전 평균에 비해 진보 지지층은 4%포인트가 적고 보수 지지층은 3%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전도 보면은 약간 진보 성향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동네가 여기다라고 네. 봐야 됩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은 목동 정도가 민주당이 좀 우세하고 앞서 지도 봤습니다만은 인구수가 많은 태평 이동과 산성동 이런 데가 이제 보수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고연령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은 보수 정치인이 유리한 그런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와 더불어서 구청장 선거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까? 네. 네. 이게 아마 보궐선거가 생기게 된 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 기책이었나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 부구청장을 하셨던 이동환 무소속 후보가 여기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지지선언도 하고 빨간 잠바 빨간 잠바 입고 입고, 다니겠네. 빨간 잠바 입고 이제 사실상 국힘 후보로서 역할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여기 지금 민주당은 박용갑 전 중구청장인데 이분은 약간 보수적인 분이래요. 이 지역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는 17호 영입 인사입니다. 대전 참여자치 12년대 사무처장. 대전에 참여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후보를 공천을 해서 약간 국회의원 후보는 약간 보수적인 분, 중도 보수. 네네. 그리고 구청장 후보는 약간 진보적인 분. 나름 이렇게 지층을 잘 맞췄네요. 약간 네. 이렇게 맞췄더라고요.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천안 분석할 때는 네. 인구 중에 이제 진보 유권자가 28,000, 네. 뭐 보수 유권자가 뭐 29,000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진보 유권자가 34,000, 5,000, 또 뭐 보수가 37,000 네. 이렇게 해서 인구 확 늘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 지역이 유동성이 적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핵심 지지층이 양당마다 강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둘 다 같은 얘기인데요. 네. 이제 전체 인구 숫자도 좀 약간 차이가 날 것이고, 두 네. 번째는 여기는 약간 그 정치 이게 소속감이 좀 고정돼 있다는 거죠. 인구 이동률도 낮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제가 여기는 잠재 지지층 규모를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질문 좋죠?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칭찬 좀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던 질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맞춤형 선거 전략을 쓴다면 어떤 전략 쓰는 게 좋을까요? 여기도 역시 결국 여기도 이제 구도심 개발이죠, 뭐. 예. 네, 구도심 개발이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청장 했던 분들한테 좀 유리하겠네요, 그죠? 그런 공약을 내는 게. 그렇다고 봐야죠. 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생활 정치. 아니요, 이제 뭐 정부 이렇게 런닝메이트. 런닝메이트가 좀 생긴 네. 그런 선거를 영어에 할 수 약하시군요. 있는- 네, 그렇습니다.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정부 통령장. 정부 통령 같이 반장부 반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혹시 반장 해보셨어요? 반장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시골에서 커서 저 혹시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총학생회장도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추가해서 서비스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요. 총선 판세 한번 볼게요. 지금 투표율이 65% 넘어가면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투표율과 판세의 연관관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될 때 유권자들이 어떤 표심을 정할 때 회고적 전망을 가지고 회고적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전망적 투표를 하느냐 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양당에 다
그 평가 프레임을 가져왔단 말이죠. 회고적 평가 선거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회고적 평가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기가 어렵다. 높아지기 어렵다. 라고 보고 있고 지난 21대 투표율이 66.2%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20대는 보면 58%예요.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을 예측하라라고 하면은 지난 선거보다는 낮아질 것 같다. 수치를 생각합니다. 찍으세요. 저는 61% 예상합니다. 61%. 61%. 아, 20대보다는 높겠지만 21대보다는 많이 낮을 것이다. 저는 60.5% 예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얍삽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거시죠. 예, 자동으로 내기 되는 거 아시죠? 네. 내기가 성립되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민주당 공천, 물론 이제 본선거가 시작되면 이제 공천 갈등들은 다 사그라질 텐데 유권자들에게 그 이제 상처는 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천 갈등에 대한 그게 후과가 있을 거고 또 그 지금 이제 국힘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당정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좀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이렇게 높아질 것 같다는. 그러면 이제 투표율 변수로서 조국 혁신당의 역할,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간에 이슈 몰이를 하고 있으니까 네. 덕분에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의미 있다.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이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 민주당 이거가. 지지율이 올라갔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거 이유를 못 찾겠다는 겁니다. 잘한 게 별로 없으니까 여전히 공천 갈등은 남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 여당이 뭐 크게 무슨 변고가 크게 생긴 것도 이재명 아니고. 대표의 메시지가 굉장히 좀 강력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졌다. 지지층 이렇게 볼 수는 결집은 없나요?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서 지지층의 결집은 있겠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 그 주요 변수로 해석하기도 좀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 신당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표를 포기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국 신당 효과 때문에 정치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게 되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진당 이렇게 해서 또 입장도 정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 지지도를 견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민 비조시네. 저는 지민 비민입니다. 네. 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저는 분석하는 세간의 이야기를 세간의 네, 얘기. 굉장히 조심하시네요. 그럼요. 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51석 목표 가능할까요? 저는 분명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는 163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 경기 쪽에서 5%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3%포인트 차이로 갈리는 지역도 꽤 있고 저는 이런 데서 예전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 가져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저보고 좀 예상을 해오라고 하셔가지고 대략 저는 지역구는 민주당이 145석 정도 하지 않겠는가. 지역구를 145석 한다. 145석 정도 하고 비례는 저는 한 8석 정도 할 거다. 그럼 153석인데? 네.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조국 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다 해서 저는 한 20석 정도 가져갈 것 같아요. 지난 21대에서도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었죠. 네. 두 개 합쳤을 때 딱 20석이었거든요. 그러면 20석을 나눠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그럼 저는 8석, 12석 정도로 나눠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총선 때도 네. 민주당이 민주당이 149석만 하길 바랐어요. 네. 이게 179석에서 효능감이 있었는가, 네. 그리고 긴장감이 있었는가, 라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개별 국회의원 구성원들의 실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도부나 몇 명이 끌고 가는 국회와 정당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참 숫자만 많은 것이 좋은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자, 선거까지 마지막 변수 있을까요?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적 성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큰 이슈가 두 개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당정 갈등,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이제 선거 한 20 며칠 남았는데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있을 것이고, 이제 두 번 더 큰 건 저는 의대 정원화 이슈인데 이게 이제 전적으로 지금은 의사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훨씬 비등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인단 말입니다. 국가 의료 체제의 붕괴죠, 이거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정부 여당의 실력, 무능함에 대한
또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평가 여론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마무리 짓느냐 선거 전에 이걸 잘 마무리 짓는다면 저는 또 정부 여당에 대한 인기가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의대 정원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국가뿐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전체가 무능입니다.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개입을 안 해요? 왜 민주당 얘기 안 해요? 아니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금 애매한 이슈에 대해서 빠져버리는 거 이거는 책임 정치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진짜 심각한 네, 네. 수준 저하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마지막 변수는 결국 이 당정 갈등이 과도하게 폭발되면은 여권이 완벽하게 붕괴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네. 있다고 봅니다. 투표율의 저하로 나타나겠죠. 예, 투표율의 저하라든가 또는 탈당 뭐 이런 것도 탈당까지. 극단적으로 하면 대통령 탈당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권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참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총선 후에 공공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뭐 여권의 야권이 이렇게 체제가 갖춰지고 여권 내에서도 반토막이 나게 되면은 결국 남는 건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의 한 잘해봐야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그렇죠. 이 정도만 지지하실 텐데 참 처지가 공공해질 수 있겠다는. 곤궁해진다. 네. 그런 집을 옮기실 가능성도 있다. 집을 옮기고 그것까지는 얘기 주거지를 못 하겠습니다. 옮기실 가능성도 있다.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위험해서 컨설팅도 안 하는 사람인데. 쫄아 있어. 자, 매주 수요일 코너 빅데이터 2024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서비스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 공개됩니다. 많은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 생각입니다. 제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